예, 이어서 갑자기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 일단 상대높이법의 대상 누구였죠? 맞아요. 청자를 높이는 방법이었죠. 그러면 주체 높임의 대상은 발화된 문장 속의 주어가 됐고요. 참고로 주체 높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뭐가 있죠?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 누굴 높여요? 발화된 문장 속의 서술어가 지시하는 대상,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면 됩니다. 그러면 실현 방법 간단히 얘기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화자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 있었죠. 그쵸? 화자 자신 낮추는 표현. 자, 두 번째가 뭐였죠? 무슨 표현을 통해서? 종결 표현. 특히 종결 어미 자리에서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해요, 해체 이렇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사용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주체 높임 표현의 실현 방법. 뭐가 있었죠? 직접 높임의 경우에는 뭐가 있었다? 첫 번째. 빨리빨리 나와야지. 주격조사. 이제 주격조사니까 그냥 깨서만 쓸게요. 조사 깨서요,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어말어미. 네, 의식 시예요. 선어말어미 시. 그리고 세 번째가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높일 수가 있었죠. 특수어휘의 종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객체 높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발화된 문장에서 이 자리 주어를 높이는 자리가 주격조사 깨서 있었죠.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 시, 이 자리에 시가 있었죠.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도 특수어휘를 높일 수 있었어요. 그쵸? 이게 주격, 그러니까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청자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이 자리였죠? 기억하시죠?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는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건데요. 일단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 여러분, 목적격 조사는 뭐가 있죠? 목적격 조사. 주격 조사는 원래 이 가가 있죠. 네. 그런데 그걸 깨서로 바꿔준 거지.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는 뭐가 있어요? 을를. 근데 을를에 해당하는 높임의 목적격 조사는 없어. 그러니까 목적격 조사를 통해서 목적어를 높일 수는 없어. 대신 부사격 조사는 원래 에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에게 대신 무엇을 사용할 수 있죠? 깨.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해서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자리에 오는 거냐면 요 부사어 뒤에 이렇게 깨가 붙는 거예요. 에게 대신에 친구에게 대신에 부모님께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선어말 어미 자리에 객체를 높일 수 있는 선어말 어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비어 있고요. 대신 저 특수어휘 자리. 이 자리를 통해서 높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겹치네. 이 자리가 이렇게 겹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단어의 의미인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객체를 높일 수 있는 특수어휘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드리다가 있어요. 친구한테 선물을 드리다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부모님께 생신 선물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할아버지께 드린다든지 그래서 부사어를 높이는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 모르는 것을 선생님께 어떻게 해야 되죠? 묻다가 아니라 여쭙다라고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여쭈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쭙도 돼요. 둘 다 돼요. 얘네들은 사실 그 중세국어에 객체 높임 표현의 흔적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어간으로 표현해요. 근데 어쨌든 여쭈다 해도 되고 여쭙다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방학 때 할머니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죠? 뵈러. 할머니를 뵈러 가죠. 그래서 얘도 뵈다 또는 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뵈다나 또는 뵙다. 그 다음에요. 할머니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모시다. 얘들아 모시다 해서 시를 빼면 어떻게 돼? 오다다. 그런 말 있어? 없죠. 그러니까 시는 선어말어미야? 아니 어간에 포함되지. 얘 조심해야 되겠죠? 모시. 네, 모시까지가 어간이 되는 거예요. 조자리 어간자리.
그래서 이미 이 단어의 의미 속에 누구를 높일지는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얘가 이제 대표적인 객체 높임 표현의 특수 어휘들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하겠다. 그러면 있잖아요. 이제 문장이 딱 예시문이 나왔어요. 예시문이 나오면 다음 중 높임 표현이 사용된 종류가 같은 것끼리 고르시오. AD, AC, AD, ABC 이렇게 막 고르는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 중에 아니면 사용된 높임 표현의 종류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어떤 높임 표현부터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뭐부터 확인해? 상대부터 확인해야지. 왜? 뭐만 보면 돼? 말 끝에만 보면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요. 누굴 높일 건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문장에서 누굴 높일 것이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높임 표현에서는 뭐뭐 어디 체크하라 그랬지? 종결. 일단 실현 방법, 높임의 대상, 그 다음에 높임의 종류. 요거 3개 체크하라고 했죠? 그래서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 주체, 객체, 상대인 누구를 높이는지 그거 자리를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 문제. 여기에 선생님이 예시문을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에 나타난 높임 표현의 종류를 한번 단어는 다 비슷한 단어죠. 의미는 다 비슷하죠. 그쵸? 그런데 우리 여기에 나타난 높임 표현의 종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상대 높임부터 보라고 했으니까요. 요 1번 문장에는 상대 높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죠? 뭘 썼죠? 비읍니다. 습니다를 썼죠? 아, 습니다야. 습니다. 상대 높임. 자, 무슨 체? 하십시오. 하십시오체. 격식체, 비격식체. 격식체. 그래서요. 아, 상대를 높이는 말이 있는데 그럼 듣는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다. 이 정도죠.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이 형태소를 쪼개면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요? 드리블러스 시. 들이다. 에 시 플러스 얘들아 어은 과거 시제야. 그치? 그럼 들이도 있고 시도 있네. 자, 들이다는요. 누구를 높이는 표현일까요? 그치? 객체 높임 표현. 그러면 봐봐라. 들이다를 통해서 객체도 실현을 하고 시를 통해서 주체 높임도 실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일 수 있죠. 선생님이 일부러 그냥 여기 이것만 쓴 건데 자, 문장이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께 말을 하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어머니께서 듣는 사람은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첨자예요. 화자. 어머니께서 할머님께 선물을 자, 어때? 다 높여야 되지. 듣는 사람인 아빠도 높여야 돼. 주는 사람인 엄마도 높여야 돼. 받는 대상인 할머님도 높여야 돼. 다 높여야 돼. 그러면 이 말이 가능해지죠. 여기서 있잖아요. 만약에 이 시는 주체 높임이니까 얘가 높이는 대상은 누구야, 얘들아? 어머니요. 엄마죠. 그러면 엄마 대신 동생으로 바꿔볼까요? 자, 그럼 뭐가 빠져야 돼? 시가. 그치. 드렸습니다 하면 되지. 네. 딱 그 자리죠. 그쵸?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드렸습니다와 들이셨습니다는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서의 이 시는 뭐 때문에 왔다? 주체 높임 때문에 왔다. 왜냐면 기본형은 들이다니까. 들이, 시, 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과거 시제고요. 자, 얘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그러니까 다 쓰인 거죠. 이런 문장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형태에서 쪼개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었어요. 자, 여기는 어떤 높임을 사용했을까요? 일단 객체도 높였고요. 여기는 주체도 높임 표현이죠. 다 높였어요. 자, 주었어요. 여러분 상대 높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로요? 해요체. 그렇지. 여기 어와 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하고 요인데요. 이렇게 그냥 하나로 뭉칠게요. 종결함이 어와 보조사 요인데요. 그냥 해요체니까 이렇게 퉁쳐서 어쨌든 색깔을 잘못 썼네. 이렇게 그래서 상대를 높였죠.
자, 그 다음에 주다에 언만 붙었으니까 객체나 주체는 높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장이다. 그러면 동생이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듣는 사람만 높인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자, 드렸다.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동급이 내야 돼. 그러니까 뭐만 사용한 거야? 어떤 높임 표현만 사용했어? 객체. 그렇지. 동생이 할머니가 선물을 드렸다. 이렇게 된 거지. 이제 이 자리가 바뀐 거지. 그죠? 자, 그 다음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걸 썼을까요? 일단 습니다가 있네. 그럼 상대. 그치, 상대에다가 또 주체. 시가 있잖아. 두었다에 시가 붙었으니까 여기 이 시. 그러면 주체와 상대 높임이 사용이 된 거죠. 객체는 빠진 거야. 이번엔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소를 분석해서 꼼꼼하게 하나씩 해결하면 모두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높임 표현을 끝내보고요.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 높임 표현해서 말하는 이 화자가 말하는 대상이나 듣는 이가 누구인지에 따라 높임의 정도를 달리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높임 표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높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주체, 객체, 상대 높임으로 나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 주체, 객체, 상대 높임 표현을 쭉 설명을 다 해주었네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샥샥 읽어보세요. 됐죠? 그 다음에 거기 잘못된 높임 표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뒤에 잘못된 높임 표현 찾으셨나요? 밑에 한번 가려보세요. 뒤에를 가려보세요. 고치는 걸요. 애들이 철수야, 선생님께서 오실에 이거 많이 잘못되는 표현입니다. 오실에는요. 자, 지금 오는 주체는 누굽니까?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철수 너야, 너. 근데 너가 오시면 되겠니?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돼? 오라, 고, 하시여 이렇게 고쳐야 돼요. 오라고 하셔를 줄여서 쓰면 오라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라셔. 오라고 하셔. 왜냐하면 이 하신 분은 누구죠? 여기에 주체는 누구야? 선생님. 여기에 주체는 친구, 철수잖아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셔라고 쓰든지 아니면 오라셔 이렇게 고쳐야 돼요. 오라셔. 오케이? 오라셔. 자, 손님 주문하신 상품이 입고되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입고되신 거예요? 입고되시다의 주체는 뭐죠? 물건은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요. 고객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땡. 이 옷은 고객님께 사이즈가 크십니다. 땡. 가격이 좀 비싸십니다. 땡땡땡. 다 땡이에요. 왜 땡이라고요? 사물을 높였기 때문에. 근데 가끔 이런 거 있어요. 간접 높임의 경우에요. 할아버님의 지갑이 낡으셨다. 얘는 괜찮아요. 그 지갑의 주인이 누구야? 할아버지. 근데 얘들아,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사실 극존칭의 대상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부장적인 유교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안의 어르신 할아버지까지는 극존칭으로 간접 높임을 사용할 수 있지만요. 선생님 그럼 고객님의 아메리카노니까요. 걔도 간접 높일 수 있지 않아요? 남이에요, 여러분. 고객님은요. 물론 고객이 왕이긴 하겠지. 그런데 그런 고객님까지 극존칭의 대상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 가족관계에서 뭐 할아버지 아니면 선생님의 따님이 예쁘십니다. 이러면 괜찮아요. 수희 선생님의 따님이 예쁘십니다. 이런 거는 괜찮아. 왜냐하면 친족관계에서나 그럴 때는 간접 높임을 쓰지만 남관계에서 사물까지 높이진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어제 선생님께서 저에게 여쭈셨던 얘들아, 선생님이 누구에게 여쭈어? 이게 뭐야? 선생님은 물어봐야지. 그치? 나는 선생님께 여쭈고 네. 선생님은 나한테 물어봐야지. 그런데 물었는데요. 이제 주체를 높여야 되겠죠? 그러면 묻다에다가 시만 결합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쳐? 물으시었던 이렇게 물으셨던. 애들이 그 학교 시험 문제에서 생각보다 이 문제를 많이 틀려요. 어떤 문제냐면 모르는 것을 선생님께 물어보았다. 여기서 묻다를 이제 여쭙다로 안 고쳐서 많이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께는 여쭈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께 여쭈고요. 선생님은 나한테 물어보고요. 그렇게. 그 다음 선생님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계시면 해주세요. 뭐가 틀렸을까요? 왜 틀렸을까?
서서히 못 써요. 간접 높임의 경우에는 선어 발음이 심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있으시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계시고 알겠지? 그리고 나는 그 책을 선생님에게 주었다. 얘는 뭐가 틀렸어요? 자, 누굴 높여야 돼요 원래? 선생님에게. 문장 성분 뭐야? 부사어. 그래서 객체 높임을 써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압존법인데요. 현대에는 압존법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중세 때, 근대 때까지만 해도요. 우리 중세에는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높임 표현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압존법이라는 것이 사용되는 상황은 우리 학교에서 했다고 하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말하면요. 자, 화자가 제일 낮아요. 그리고 발화된 문장 속의 주어 그리고 듣는 사람 청자가 제일 높은 거예요. 상황이 딱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아버지, 할아버지. 너네가 만약에 부모님한테 어떤 학교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니네 학교에 선배님이 계실 거 아니겠니? 근데 부모님한테 얘기하는데 선배님이 이거를 내일까지 해오라고 하셨어. 막 엄마한테. 선배님을 막 극존칭을 막 높이는 거야. 그거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엄마가 더 높은 사람인데 엄마 입장에서는 선배님 하찮거든요. 니네한테야 선배님 더 대단한 선배님이겠지만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저쪽 아래 있는 그런 높임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할아버지에게는 아버지는 아직 애기예요. 나는 아버지를 높여도 되지만 할아버지는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너무 높이면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요. 자, 이제 내가 말을 해요.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이 문장을요. 자, 일단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한 씁니다는 냅둬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시는 아빠죠. 네. 깨서도 주체는. 아빠죠. 네. 근데 아빠를 높이면 할아버지를 꼭 안 높이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앞에서 나를 저로 낮추는 것 마냥 할아버지 앞에서 아빠를 낮춰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다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깨서도 바꿔주는 거야. 이게 압존법인데요. 근데 또 요즘 현대에는 높임 표현이 옛날만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난 아빠 높여야 되는데 아빠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압존법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가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법적으로 틀렸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정도가 딱 좋아요, 여러분. 얘도 틀린 말은 아니다. 왜냐면 할아버지를 높였기 때문에. 그래서 압존법은 학교에서 하지 않았다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우리 송양보가 했다는 거잖아요. 네. 요 상황만 기억하면 돼. 누가 제일 높을 때? 할아버지. 그러니까 청자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제일 밑에 있고 문장 속의 주어보다 문장의 주어보다 듣는 사람이 더 높을 때 높임을 자제하는 거죠.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영수야 삼촌 왔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삼촌은 말하는 이인 할아버지보다는 낮지만 듣는 이인 영수보다는 높은 대상으로 높여서 또 표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자가 영수잖아. 이번엔 청자가 제일 높은 상황 아니죠. 이럴 때는 압존법 안 돼. 압존법은 딱 이 상황에서만 되는 거야. 됐죠? 됐어요. 자, 그 다음 담화 상황에 맞는 높임 표현. 높임 표현은 담화와 관련된 사람들의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 표현으로 갈게요. 시간 표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시제와 동작상. 시제는
시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너네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뭘까? 과거, 현재, 미래. 그럼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발화시와 사건시예요. 그래서 이 시제는요, 발화시와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간의 구분이고요. 시제는. 그럼 동작상은 뭐냐? 일단 동작이에요. 동작이 일어나는 동작 내부의 시간 흐름. 그 동작이 완료되었는지 진행 중인지. 그래서 그 동작이 일어나는 내부적 시간의 흐름을 내부적이라고 했으면 더 이해가 될란가요? 그 동작 내부의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는 게 동작상이에요. 자, 먼저 시제부터 볼게요. 여러분, 발화시와 사건시를 기준으로 우리가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쵸? 선생님이 혹시 문법 요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높이? 네 글자. 문법 요소에서 제일 중요한 거. 문법 요소. 현, 방법. 방법이에요. 실현 방법. 우리 그래서 높임 표현에서도요, 대상과 실현 방법 공부했죠. 얘도 똑같아요. 실현 방법이 중요해요. 시제가 뭔지 알았다면 이 시제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아니, 표현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실현 방법이 제일로 중요한 거야, 얘들아. 졸면 안 돼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졸지 마. 그래서 꽁꽁 얼려버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실현 방법이 중요하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요, 우리 시간 표현은요, 어떤 문법적인 요소들로 실현이 됐느냐면 조사와 어미들이죠. 조사, 어미 또는 어간 이런 거. 여기서 실현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시제는 어디에서 실현이 되느냐? 바로 시간부사와 어미예요. 시간부사는 뭐냐? 어제. 그럼 뭐야? 과거.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내일. 미래. 이런 거예요. 이거 설명 안 해도 시간부사 의미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러면 다시 시제는 어떻게 실현되느냐? 시간부사와 아니면 얘들아 오늘 같은 거는요. 오늘은 했을 때는 오늘이 명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시간부사 아니고 그냥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해줘도 좋아요, 여러분. 자, 시간부사나 또는 자 어미를 통해서. 그런데 이 어미가 또 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미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관형사형 어미와요.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 자리에서 얘를 실현할 수 있어요. 일단 과거 시제는요. 사건시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할 때 어떤 게 앞선 시제일까, 얘들아? 사건시. 사건이 먼저 일어났지. 그리고 발화를 하는 거야. 얘가 사건시.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가 발화시. 여러분 얘는요. 사건시가 앞선 시제라고 해도 되고요. 발화시가 나중인 시제라고 해도 돼요. 둘 다 쓰여요. 아무렇게나 말해도 돼. 그럼 현재는 뭘까? 사건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 일치하는 시제예요. 그럼 미래 시제는 무엇이 나중인 시제예요? 그래, 사건이 나중인 시제. 그럼 뭐가 앞선 시제예요? 발화가 앞선 시제죠. 말을 먼저 한 거야. 이거 틀리지 않게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외우세요. 네. 자, 그래서 사건시가 앞선 시제인 과거 시제부터. 얘들아, 관형사형 어미는 용언이 활용을 했어. 어간과 어미인데요. 관형사형 어미로 활용을 하면 관형어가 되겠죠. 그럼 관형어는 뭘 수식해요? 체어는 수식하겠지. 잘 봐, 얘들아. 문장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시간 표현. 여기에 이제 뭐 시간 부사가 올 수 있죠. 시간 부사는 얘들아 부사니까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요. 여기에 어떤 체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 여기에 이렇게 서술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봐라, 얘들아. 이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또 있을 수 있죠.
이거 문장 성분이에요, 여러분. 세연에는 뭐 조사 결합할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얘도 또 다양한 문장 성분이 될 거고. 그런데 이 관형어는 관형사가 관형어가 될 수도 있지만 용언의 관형사형, 즉 용언이 어간 플러스 관형사형 어미를 결합시켜서 관형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만약에 여기에 용언의 어간이 왔다 그러면 요 자리가 어간, 그 다음에 뭐 선어말 어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 관형사형 어미는 선어말 어미일까요? 어말 어미일까요? 어말 어미예요. 요 자리 여기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얘도 어말 어미라는 거죠. 문장의 끝은 아니지만 단어의 끝이기 때문에. 이거 봐, 단어의 끝이잖아.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앞에는요, 대시가 앞에 한 번만 붙어요. 선어말 어미는 양쪽으로 붙었잖아. 얘는 이렇게 한 번만 붙는 거야. 왜냐면 단어의 끝이니까. 그래서 어말 어미다라는 것까지 기억해줘야 돼요, 여러분. 알겠니? 관형사형 어미는 어말 어미예요. 여러분, 관형사형 어미의 종류 4개 외우셔야 돼요. 뭐가 있죠? 미은, 은, 는, 을, 던. 은는, 을던 이렇게 4개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여기에 온 거예요. 뭐뭐한 무엇, 뭐뭐하는 무엇, 뭐뭐할 무엇, 뭐뭐한 던 무엇, 이런 식으로. 됐어? 자,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 자리는 어디냐? 요 자리죠. 여기도 서술어가 있는데요. 여기 서술어에도 뭐가 있을 수 있어? 어간과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자리? 그렇지, 요 자리. 이번엔 선어말 어미 자리예요. 시제 선어말. 그러니까 이거를 겹쳐서 본다면 이렇게 있잖아요. 어말 어미 자리에서도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 자리에서도 시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경우에는요, 이 용언의 성격을 바꿔주는 거예요. 용언은 원래 서술어로 쓰이는데 관형어가 될 수 있도록 성격을 바꿔주는 전성의 기능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시제까지 구분한다는 거죠. 관형사형 어미, 시제까지 구분하는 거예요. 알겠니, 얘들아? 일단 시간 표현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는 알겠어? 관형어 자리하고 서술어 자리를 둘 다 봐야 돼, 얘들아. 문장에서. 시제는 관형어 자리, 그리고 서술어 자리 여기 찾는 거야. 아까 우리 높이 표현 찾을 때는요, 문장의 끝 보고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 확인하고 용언 자리 확인했잖아요. 어간 자리 확인했잖아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제 문제를 풀 때는 관형어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서술어의 시제 자리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다시 관형사형 어미의 종류가 은을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놈이가 굉장히 귀찮아요. 왜 귀찮냐?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미쳐불어? 자, 그러면요, 은을던 중에서요, 우리가 모두가 좋아하는 동사나 형용사 같은 걸 하나 외우고 다니면 돼요. 선생님은 먹다와 빠르다를 좋아해요, 여러분. 먹다는 동사고 빠르다는 형용사예요. 자, 해볼까요? 먹은 고기, 먹는 고기, 먹을 고기, 먹던 고기. 자, 어떤 게 과거야? 그래, 먹던 고기. 또 먹은 고. 어제 먹은 고기. 그죠? 이렇게 되네. 자, 형용사 해볼까요? 빠른 자동차, 빠르는 자동차. 안 되네. 애초에 안 되죠? 빠를 자동차, 빠르던 자동차. 어떤 게 과거예요? 그렇지. 빠르던. 아, 관형사형 어미 4개 중에서 얘는 쉽다. 무조건 과거네. 그죠? 졸면 안 되지 마. 무시하려. 그러면 일단 동사에서는 던과 은이 과거, 형용사에서 던이 과거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현재 시제로 가볼게요. 현재 시제의 동사. 자, 먹은 고기, 먹는 고기, 먹을 고기, 먹던 고기. 어떤 게 현재예요? 지금 먹는 고기지. 은이네. 형용사. 어떤 게 현재 시제죠? 빠른. 그렇지. 빠른 자동차. 은이네. 어라. 요놈이 겹쳐있네. 그죠? 자, 미래 시제는요, 동사와 형용사 모두 먹을 고기, 빠를 자동차 되겠습니다. 되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놈은 요 놈이네.
봐봐. 얘는 무조건 뭐야? 미래. 그 다음에 이 는은요. 얘들아 우리 동사, 형용사 구분할 때 맨날 배웠잖아. 관형사용어미 는은 어디에만 붙일 수 있어? 동사에만 붙일 수 있잖아. 형용사에는 는 못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인데 얘는 현재야. 는은 현재인데 어디에만? 동사에만 현재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자, 이 문제가 되는 요놈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를 빨리 외우려면요. 관형사용어미 은는을 더니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관형사용어미 은는을 더. 은만 문제야. 그럼 나머지 끝났지. 왜? 는은 무슨 시제야? 무조건 는. 현재. 근데 어느 품사에만 쓸 수 있어? 동사에만. 그 다음에 을 시제 뭐야? 던. 봐봐. 너네 이제 다 외운 거야. 그럼 은만 외우면 되겠네. 자, 관형사용어미 은이 문제가 됩니다. 선생님이 관형사용어미 은 여기다가 정리해 줄게요. 너무 작으니까요. 관형사형 어미는 어말 어미인데요. 그 중에 관형사형어미 은이 동사에서는 어떤 시제? 과거. 그리고 형용사에서는 어떤 시제? 현재 시제를 드러내네요. 얘들아 이거 뭐 어렵게 외울 필요 있어? 형용사는 현재야 얘들아. 그냥 간단하지. 형용사는 현재, 자연스럽게 동사는 과거. 아니면 헷갈리면 어제 먹은 고기만 외우시던가요. 뭐 그렇게 어제 먹은 고기를 외우시던가 아니면 형용사가 현재다 이것만 외우시던가 편한 대로 외우시면 되는데 일단 이게 시험 문제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관형사용어미 은을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선택지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걔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찾아야 돼. 그것만 찾으면 돼. 그래서 형용사면 맞는 선택지가 되고 동사면 틀린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선생님 동사랑 형용사 어떻게 구분해요? 는을 붙이면 어간에 는 붙을 수 있으면 뭐가 된다? 동사. 는 안 붙으면 형용사. 이렇게 하면 돼. 어간에다가 다 띄고 는 붙여봐. 그래서 는이 붙으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 됐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읽으면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느낌이 탁탁 옵니다. 왜? 우리는 뭐뭐 하자니까요. 그래서 첫 느낌으로 고치시면 안 돼요. 첫 느낌으로 가야 돼. 문법은 무조건. 만약에 명확한 근거가 있다 그러면 고치는 건데 그게 아니면 대부분 첫 느낌이 맞아요. 그래서 맨날 니네 하는 얘기 있지. 시험 끝나고 와가지고 고쳐서 틀렸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괜히 3개를 고쳤는데 3개를 다 틀렸어요. 이런 애들 많잖아. 고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선생님 요거 보지 마시고요. 자 여기 보고 말해볼까요? 우리 여기 보고 관형사용 어미 종류 4개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은내늘던. 자 관형사용 어미 은은 동사에서 무슨 시제? 과거. 형용사가 현재. 됐지? 동사가 과거, 형용사가 현재. 관형사용 어미는 여러분 어말 어미예요. 여기 요 자리야. 어말 단어의 끝이니까 어말 어미 자리에 있어요. 아하, 요게 하나가 끝났습니다. 되게 쉽다. 그러면 이제 선어말 어미 자리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있는데요. 선어말 어미. 이렇게 요거 이제 지워도 되죠, 여러분? 네. 네, 이렇게 잘라서 여기 밑에 선어말 어미를 잡을게요. 여러분 과거시 선어말 어미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앗 있죠? 여러분 앗과 엇은 어떻게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앞에 뭐 어간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앗과 엇을 쓰는 거죠, 여러분. 자, 붓 뒤에는 앗이에요, 엇이에요? 북이요? 붓. 붓. 엇다죠, 여러분. 왜 엇을 붙였어요? 붓았다 이렇게 안 하잖아. 왜 이렇게 하죠? 우가 음성이니까. 혹시 양성모음, 음성모음 아직도 구분 잘 안 되시는 분? 얘는 이제 한글 제자 원리부터 가야죠. 우리 천지인의 원리로 만들었어요. 하늘, 그 다음에 지, 땅, 그 다음에 인, 사람. 그래서 하늘에는 양성의 기운, 땅에는 음의 기운. 얘들아, 위, 아래면 당연히 위가 양이고 아래가 음이겠지, 그치? 응? 자, 그 다음 사람은 이제 중성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기본자고요. 그 다음에 합성의 원리를 통해 초출자, 제출자를 만들죠. 합성자. 자, 여러분 위아래 중에 아까 위가 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와 아. 오른쪽 왼쪽 중에는 어디가 양의 기운일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양이겠지. 네, 그래서 오와 아가 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와 어는 음성이 되는 거예요. 제출자 요야 유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나 아는 양성,
우나 어는 음성. 콩닥콩닥, 쿵덕쿵덕. 깡총깡총, 껑충껑충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에요. 자, 그럼 다시. 보다 뒤에는 at을 붙여요, ot을 붙여요. 왔다. 그러면 at과 ot은요, 자음의 유무에 따라, 받침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쓴 건가요? 아니요. 그쵸? 우리 목적격 조사 을과 르는 어때요? 언제 을을 쓰고 언제 르를 쓰죠? 걔는 이제 받침의 유무에 따라. 받침이 없으면 고기를, 빵을 이런 식으로. 아, 너무 먹는 얘기만 했나니까 1차원적으로. 그러니까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그 다음에 주격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고기가, 빵이. 그러니까 받침의 유무에 따라서 이가나 을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양성모음, 어간의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겁니다. 참고로. 자, 그럼 다시 우리 선어말어미 자리에서요, 시제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다시 보면은요, ot을 2번 결합시켜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썼다 또는 썼다 같은 거예요. ot은 일단 2개 있고 썼이나 썼이나 ot을 2번 결합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국어 과목에 흥미가 없었다. 그러면 지금은요, 있다지. 그치? 국윤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는 국어 과목에 흥미가 생겼다.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2번을 결합하면 어떤 의미가 추가되느냐? 대과거로서 사건의 단절 의미가 추가돼요. 과거와 현재의 단절이요. 현재와의 단절 해도 되고 과거와의 단절 같은 말이죠. 과거와 현재가 단절된 의미. 나는 키가 작았었다. 그럼 지금 크다는 얘기죠. 네. 꽃이 피었었다. 그럼 지금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요, 또 더가 있어요, 여러분. 키가 작아. 야, 너 어제 스카에 있더라. 이것도 과거죠, 여러분. 네. 얘는 정확한 명칭이 과거 회상의 의미인데요. 회상이라는 말은 내 경험을 떠올리는 거거든요. 너 어제 스카에 있더라. 이거 내가 직접 경험한 거야, 들은 거야? 직접 본 거죠. 스카에 있더라. 그래서 얘는 직접 경험을 통해 확인한 과거. 얘 의미가 추가돼요. 이게 바로 화다의 의도야, 얘들아.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문법 요소는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표현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들이 다 이런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 방법들이었다는 거죠. 과거도 그냥 과거가 아닌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요. 더랑 던이랑. 더는 뭐겠니? 더에다 관형사용어미 은이 결합한 거지. 아, 그거 말고 그냥 던. 여기 관형사용어미 은을 던의 더는요, 그래서 과거인 거예요. 이런 의미가 또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선어말어미 자리잖아. 요 자리야, 요 자리. 여기 끝나야 돼. 여기 더는 지금 어말어미 자리. 이렇게 더는 하나로 치는 거야. 됐죠? 그 다음, 여기가 지금 자리가 다른 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거. at과 ot. 자, 요건데요. at이나 ot은요, 어떤 의미를 추가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과거예요. 어제 보았다. 과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꽃이 피었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은요. 피었겠죠. 지금도 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선생님,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목이 부었어. 자, 지금은. 부었어. 지금도 부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다시 얘는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지속. 사실은 동작상의 의미를 드러내기도 하는 거죠. 이것도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지금 여기 안 온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집에다가 학원에 간다고 뻥을 친 거지. 근데 이제 부모님이랑 통화를 해가지고 내가 그 사실 꼰질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말합니다. 아, 집에 가면 엄마한테 죽었다. 자, 얘들아, 이거는 사실 시제로 보면 언제의 일이죠? 미래의 일이지. 아직 안 일어났잖아. 아직 집에 안 간 거잖아. 근데 집에 가면 죽었다. 미래의 일을 확실히 정해진 것으로 나타낼 때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 있어요. 아, 내일 수행 5개야. 오늘 잠은 다 잤네. 이런 말 많이 쓰죠. 오늘 잠은 다 잤네. 그때도 왜 과거를 쓰느냐? 미래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하기 나름인데 여러분 용어가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사건을 정해진 것처럼 드러낸다. 니네가 막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이런 말 하는 거야. 야, 너 이렇게만 하면 확실하게 붙었다. 확실히 100점 받았다. 이렇게. 이것도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의미들도 기억을 해보세요. 시험 안 받았구나.